월요일 아침부터 이런 소식이 들어왔네요. 중국의 해커들이 일부 미국 정치인들의 그 전화통화 내용을 해킹해서 이를 아예 녹음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참으로 끔찍한 그런 경악스러운 소식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요, 중국 정부와 연계된 그 해커 그룹 솔트 타이푼이라는 해커 그룹이 있는데, 이 솔트 타이푼이 미국을 상대로 대규모 해킹 공작을 벌였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수개월간에 걸친 중국 해커들의 그 공격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 캠프도 지금 피해를 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거 정말 충격이죠. 일국의 대통령 후보 선거 캠프의 전화통화 내용이 다른 나라도 아니고 중국 그 해커들에 의해서 다 들린 거예요. 그들이 다 듣고 있었던 거예요. 트럼프 전 대통령 그 캠프에, 선거 캠프에 소속되어 있는 한 그 고위급 인사를 포함해서 정관계 인사들의 그 전화 통화 내용이 고스란히 유출됐다라는 것입니다. 중국 해커들은요, 미국에 있는 그 버라이즌 그리고 AT&T 등 그 미국의 대표적인 통신사 시스템에 들어가 그 시스템의 해킹을 통해서 접속해서 들어가서 미국 정계 인사들의 통화 내용을 녹음한 것으로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실제로 이 그 중국 해커들은요, 민주당의 그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의 최측근 오른팔로 불리우고 있는 보좌관이 있습니다. 그 보좌관과 또 심지어 바이든 행정부의 고위 장관들의 전화 통화에 대한 감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월스트리트저널이 이를 어제 아주 크게 보도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중국 해커들이 FBI의 그 감청 대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통신사 내부 시스템에 접근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사실은 이제 뭐 버라이즌이나 AT&T 이런 그 통신사, 통신사에서는 사실은 기술적으로 바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만 진행을 시키면 바로 특정인과 특정인의 통화 내용을 당연히 들을 수 있죠.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죠. 하지만 평상시에 이걸 하면 안 됩니다. 당연히 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FBI가 법원에 영장을 발부받아서 그 버라이즌이나 AT&T 가서 그거를 들이대고 이 사람에 대한 그 통신 내용을 우리가 감청을 해야 되겠으니 만들어 놓으시오 하면은 법에 의해서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할 수 있는 기술적인 그런 걸 이용해서 중국 해커들이 들어가서 그걸 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게 그 영장을 발부받아서 법적으로 하는 것은 전혀 기술적으로 어려운 게 아니죠. 하지만 해커들이 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들이 접속을 해서 이걸 법원 영장도 없이 그냥 그것을 프로그래밍을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은 그 정계 인사와 미국 그 대기업 CEO 등등등 이 중국 해커들의 공격 대상이 지금 수십 명에 달할 것이다 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현재 정확한 피해 상황을 파악 중에 있는데요. 어쩌면 지금 알려진 것보다도 피해 규모가 훨씬 더 심각하게 드러나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미국 당국은요, 중국 해커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 러닝메이트인 제이디 벤스 상원의원 등등을 비롯해서 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그 측근들의 휴대전화에 대한 해킹도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일부는 해킹을 시도해서 역시 감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걸 감청이라고 해야 할지 도청이라고 해야 할지 두 가지 말 다 해당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 엄청난 스파이짓이고 도둑질이고 엄청난 이건 불법 위법 행위입니다. 자, 그래서 백악관도 이번 사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정부에서는요, 국토안보부 산하 사이버안보부에서 이 사안을 지금 조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백악관은 국토안보부가 이번 사안에 대해서 조사를 벌이기 시작했지만 그와는 별도로 긴급조사팀을 구성을 해서 백악관 차원에서도 이 사안을 조사하겠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자, 중국 해커들이 미국 한복판에서 워싱턴 DC 한복판에서 이 미국 고위급 정치인들의 대화를 다 들었다? 라는 사실을 생각하니까 정말 끔찍합니다. 철저한 조사, 당연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철저한 조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앞으로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있지 않도록, 이게 정치적인 문제가 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 더 나아가서 국가 안보에도 아주 민감한 치명적인 그런 사안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 당연히 철저하게 조사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 앞으로입니다. 앞으로 이제 사이버 안보를 더욱 강화해야 하는 일,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정말 중국 사람들이 이걸 들었다니 끔찍합니다.
자, 선거 판세 좀 볼까요?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신 여론조사 결과 여전히 초박빙 내용이 다시 나왔습니다. 자, 이제 뭐 여론조사 할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ABC 방송의 조사에서는요,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격차를 조금 더 벌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물론 전국 단위 얘기입니다. 그리고 CBS 조사에서는 격차가 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이렇게 집계됐습니다. 어느 걸 믿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자, ABC 방송이 여하튼 지난 22일 전국의 성인 2,8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등록 유권자 그룹에서 해리스 부통령 49%, 트럼프 전 대통령 47%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포인트 차로 나왔죠. 자, 그리고 이제 투표 의향이 있는 응답자 가운데 해리스 부통령은 51%, 트럼프 전 대통령은 47%. 여기에서는 한 4%포인트로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해리스 캠프 쪽에서는 이런 게 더 기분 좋죠. 일반 유권자보다는 투표 의향이 더 적극적으로 있는 사람에서 차이가 더 벌어졌다는 데에 의미를 두겠습니다만은 제가 의미를 두고 싶은 것은 이제 전국 단위보다는 경합주. 또 경합주 모두 다 7개 주보다는 펜실베니아주. 저는 이제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펜실베니아주를 먹는 사람이 백악관에 들어갈 거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백악관을 먹는다라고 말을 하려다가 제가 순간적으로 바꿨어요. 백악관을 먹는다는 좀 말이 어울리지 않은 것 같아서 펜실베니아를 먹는 사람이 백악관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자, 유권자 그룹별로 보면요.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보니까 대체적으로 여성, 그리고 흑인, 또 히스패닉계, 그리고 대졸자 등에서 해리스가 좀 우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남성, 백인, 그리고 고졸 이하 학력자 등에서 좀 더 우위를 보였다라고 나왔습니다. ABC 방송 조사에서. 자, 그리고 이제 CBS 방송 조사를 보니까요, 조금 다릅니다. 해리스 부통령 50%, 트럼프 전 대통령 49% 집계됐습니다. 이건 뭐 오차범위 안에서 큰 의미가 없을 정도의 뭐 1%포인트 큰 의미가 없을 정도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경합주 지역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 이게 저는 관심인데요. CBS가 그걸 했습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나왔는지 아세요? 두 사람이 똑같이 50대 50. 동률을 기록했습니다. 경합자에서. 정말 피말리는 대접전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CBS 조사에서는 또한 경제 이슈가 트럼프의 그 지지율을 좀 상당히 뒷받침하고 있다라는 것을 사실 재확인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트럼프를 지지한다라고 밝힌 사람들 가운데서는 왜 지지하냐라고 했더니 경제적인 얘기를 많이 했대요. 트럼프가 좀 더 우리를 먹여 살리는데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질문지에 이렇게 했습니다. 어느 후보의 경제 정책이 여러분들에게, 나 자신에게 재정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해리스다라고 답한 사람은 30%, 트럼프다라고 답한 사람은 44%로 나타났습니다. 자, 해리스 부통령의 고향이자 그리고 정치적인 텃밭이 바로 이곳 로스앤젤레스인데요. 자, 그런데 로스앤젤레스에서 지금 그동안 있지 않았던 일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LA의 유력 일간지가 그 해리스에 대한 지지 선언을 하려다가 그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폭풍에 지금 휘말리고 있습니다. LA 지역의 유력 일간지면 뭐예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LA 타임즈. 그것도 지금 뭐 언제까지 신문이 갈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만년 적자에 휘말리고 있는데, 여하튼 그 LA의 가장 유력 일간지인 LA 타임스가 당초 그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를 공개적으로 선언할 예정이었습니다만은, 그리고 늘 그렇게 민주당 성향의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해 왔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그 LA 타임즈의 사주는 그 패트릭 순시용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패트릭 순시용 박사의 반대로 공개 지지 선언을 전면 철회했습니다. LA 타임스는 전통적으로 진보색이 강한 이 캘리포니아주에서 수세대에 걸쳐서 대표적인 민주당 성향 언론으로 자리를 잡아왔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그 사주 일가, 그 패트릭 순시용 박사와 그 패밀리의 그 의견 때문에 그들이 자꾸 하지 말라라고 압력을 넣는 바람에 공식 지지를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팎의 반발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그 공개 지지를 하려다가 그 계획을 철회한다라고 밝힌 이후에 그 수천 명의 LA 타임즈 독자들이 LA 타임즈 구독을 끊어버렸습니다. 또 편집위원회에 속한 3명의 그 임원이 고위급 인사가 사표를 내고 나가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직원들 가운데 한 200명 가까운 직원들이 200명 직원이면 뭐 거의 한 3분의 2가 넘는 직원들인데 대부분의 그 직원들이 대선이 지금 임박해 있는 이 상황에서 갑자기 그런 결정을 내린 데에 대한 배경이 뭐냐, 이유가 뭐냐, 공개적인 해명을 요구한다라는 그 공개 청원서를 놓고 거의 대부분의 직원들이 다 서명을 한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요. 흥미로운 점은요, 이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서는 LA 타임스뿐만이 아니라 워싱턴 포스트를 비롯한 이 많은 언론들이 이 초박빙 상황 속에서 후보 지지 선언을 안 하고 있다라는 흥미로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년의 선거에서는 다들 뭐 민주당 후보 지지 선언, 공화당 쪽 후보 지지 선언, 이게 다 신문사마다 또는 방송사마다 다 그게 확실하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걸 안 하는 언론사가 많은 거예요. 정치 성향이 뚜렷한 미국 언론들은요, 대통령 선거에 임박하면 그 민주당 또는 공화당 후보 가운데서 자신 그 언론사와 그 이념적인 지향이 맞는 그런 인사에 대한 지지를 관례적으로 선언해 왔습니다. 그게 전혀 이상한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그걸 높이 사는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왜? 우리 언론사는 진보 언론사입니다. 우리 언론사는 보수 언론사입니다. 그걸 아예 딱 공개적으로 선언해 놓고 나니까 그 언론사를 접할 때 일반 사람들이 뭐 구독자나 시청자가 그 언론사를 접할 때 그걸 감안하고 접한다는 것이죠. 뭐 진보 언론사가 뭐 민주당 후보를 막 칭찬하는 보도를 했어. 뭐 얘네들은 진보 언론사니까. 또 보수 언론사가 뭐 보수 쪽 후보를 막 칭찬하는 거. 뭐 우리 어차피 아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물론 한국도 여기는 진보 여기는 보수 알고는 있지만 그 누구도 그걸 공식적으로 인정한 건 아니죠. 한국에서는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언론사 스스로 그걸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시인하고 선언까지 하는데 이번엔 그걸 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일까요? 좀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도 언론사를 소유하고 있거든요. 그가 소유한 언론사가 워싱턴 포스트입니다. 워싱턴 포스트. 그런데 이제 워싱턴 포스트는 민주당 후보를 오랫동안 지지해 왔는데 그런 관행을 깨고 올해는요,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말은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지만 민주당 후보를 지지해왔던 이 관례를 깨고 민주당 후보 지지 선언을 안 하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까지 미국의 주요 언론 가운데에서는요, 일단 그 민주당 쪽 지지 선언을 그래도 한 언론사는 뉴욕타임스, 그리고 필라델피아 인콰이어러, 그리고 뉴요커라는 신문, 그리고 보스턴 글로브, 또 휴스턴의 휴스턴 크로니클, 이 신문사들은 해리스 부통령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에 뉴욕 포스트, 요건 이제 보수 언론이에요. 그리고 워싱턴 타임스, 또 라스베가스 리뷰 저널이라는 신문이 있습니다. 요 세 개 언론사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 선언을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보다도 훨씬 많은 언론사가 지지 선언을 했어야 되는데 올해는 이게 다예요. 소위 말해서 딸랑 요게 다입니다. 예, 미국의 선거 풍토가 이제 바뀌는 어떤 그런 경향을 좀 볼 수 있는 대목이고요. 또 하나는 트럼프가 워낙 그 자신에게 좀 불리하게 했거나 자신에게 뭐 불리하게 했던 사람이나 기관 등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복하는 그런 스타일이다라는 점을 감안해서 언론사들이 이번 선거에서는 좀 몸을 사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 막판에 공개 지지선언을 하려고 했던 언론사들 가운데서도 이제 민주당 쪽에 지지선언을 하려고 했던 언론사들이 아니 선거 막판에 보니까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점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게 됐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거 괜히 선언했다가 트럼프가 당선되면 이게 또 우리 보복당할지도 모르는데 에휴 이제 어차피 선거 뭐 한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야 지지선언 하지 마라 그냥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이제 편집회의 하면서 아니 여태까지 계속 했는데 왜 이번에는 안 합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관례를 깨면 안 됩니다. 하면 또 이제 지지선을 반대하는 사주의 입장에선 그러죠. 멋있는 말로 이유를 대죠. 우리가 이제는 어떤 선거에서도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위치를 지키는 언론사로 가겠다라고 그렇게 발표해.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 LA 타임즈도 그렇게 발표했어요. 뭐 겉으로는. 예. 그러나 그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좀 아까 분석했던 그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며칠 사이에 트럼프의 그 당선 확률은 크게 올라갔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서 트럼프는 지금 이 상황을 즐기고 있고요. 그리고 일부 진보 쪽 언론사들은 이 상황에서 급격히 몸을 사리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트럼프의 당선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생각함으로 인해서 현재 발생되고 있는 두 가지 현상을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우선 그 원화 환율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금 가격도 오르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보겠습니다, 이제. 우선 그 원달러 환율이 오르고 있는데요. 이번 10월 달 들어서 한 달도 채 안 됐는데 거의 한 80원이 뛰었습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그 급등입니다. 급등세. 그래서 이제 거의 1달러에 거의 1,400원 선에 바짝 다가서고 있습니다. 자, 환율 상승의 이유를 보면요. 달러와 강세가 당연한 얘기죠. 달러와 강세. 그러니까 원화가 하락한 게 아니라 원화는 거의 그냥 가만히 있는데 달러화가 세졌기 때문이에요. 그럼 달러화는 왜 세지고 있느냐? 그 이유는요.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 때문입니다.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야? 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을 하면 예상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데 그 변화 가운데 우선은 첫 번째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될 것이고요. 아메리카 퍼스트. 그리고 이제 뭐 관세를 막 엄청나게 올린다고 막 하니까 어찌됐든 간에 그 수입해서 들어오는 물건에 대해서 관세를 올려버리면 당연히 이 소비자 물가가 그만큼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뭐 그만큼까지는 아니어도 어쨌든 간에 조금이라도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는 거죠. 자, 이 같은 물가 상승 압력은 결국 뭘로 연결이 되냐면 미국의 국채 금리를 높이는 요인이 되게 됩니다. 미국의 국채 금리, 그러니까 미국의 국채를 내가 사는데 그 이자율이 좋아지는 거죠. 내가 미국의 국채를 샀는데 연 이자율이 뭐 3%밖에 안 준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5% 준대. 뭐 이런 그 미국의 국채 금리 상승. 요게 이제 달러와 강세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따라오셨죠.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올라가고 그로 인해 발생될 변화, 또 그로 인해서 미국 국채 금리 상승. 그런데 국채 금리 상승이 왜 달러와 강세로 연결될까요? 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국채 금리가 좋으니까 사람들이 갖고 있는 돈을 국채에 많이 넣어놓게 됩니다. 국채 이자가 괜찮네? 그럼 국채에도 좀 넣어놓을까? 안전하고 좋지. 안전하면은 이제 이자를 조금밖에 안 주잖아요. 그런데 안전한데도 이자를 좀 많이 준다? 그러면 달러가 국채에 몰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시중에 이 달러가 모자라게 되는 것이죠. 시중에 이제 달러가 모자라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달러가 귀하게 되죠. 네, 달러가 귀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니까 결국은 원화 1달러를 갖고 1달러를 사기 위해서 원화를 내야 되는 게 한 1,300원이면 되는데 이게 갑자기 달러가 세지니까 1,400원 갖고 안 되는 거죠. 1,350원, 1,380원, 심지어는 1,400원을 줘야 1달러를 살 수 있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 영향으로 미국에서 금 가격도 오르고 있습니다. 즉 금에 투자한 사람들은 지금 수익을 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번 달에만 금은 한 3.4% 정도 올랐습니다. 금 가격이 이렇게 오르는 이유는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세우는 그 관세를 높게 올리겠다라는 그 정책과 연관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관세를 막 그렇게 올리고 그러면 지정학적인 긴장이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여하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임하면 재선되면 그런 일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지정학적인 어떤 불안정감 이런 게 예상할 수 있는데 이는 결국 사람들이 보다 안전한 자산을 찾게 되는 그 대표적인 이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안전 자산이 뭐예요? 금이잖아요. 그러니까 금 가격이 미리 선제적으로 지금 조금씩 오르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비싸고 오래 걸리고 짜증난다. 뭘 갖고 얘기하는 걸까요? 네, 바로 이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놓고 하는 말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월스트리트저널은 비싸고 오래 걸리고 짜증난다라고 어제 표현을 해서 아주 관심을 끌었습니다. 실제로 그 미국 대선에 사용되는 돈은요, 정말 천문학적입니다. 선거 비용 추적 그룹이 있는데요. 오픈 시크릿이라는 그룹이 있는데 이 오픈 시크릿에 따르면 올해 미국 대선에 사용된 비용은 모두 약 159억 달러에 달할 전망입니다. 자, 이게 그러면 얼마나 많은 건지 아닌 건지 좀 와닿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다른 선거와 좀 비교를 해보면 와 닿으실 텐데 지난 2020년 대선 때를 비교해보면 그때는 183억 달러가 쓰였어요. 근데 그때보다는 좀 줄어들었지만 그때는 이제 팬데믹 때였으니까 조금 예외라고 치고요. 그 전 다른 데와 비교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2016년에는 얼마 들었냐? 대통령 선거에 85억 달러 들었습니다. 그럼 그때와 비교하면 2배에 육박하는 수치입니다. 이번 대선은. 그러면 딴 때는 더합니다. 2000년도와 비교해보면 그때는 2000년도에는 56억 달러밖에 안 들었고요. 또 2004년 대선 때는 68억 정도 들었습니다. 그때와 비교해보면 지금 3배 정도 이상, 서너 배나 되는 큰 규모의 돈이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자, 월스트리트저널은 이 많은 미국인들이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지만 미국의 선거는 선진 민주국과 비교해서 너무 예외적인 경우다. 그래서 정말 비싸고 짜증난다. 또 오래 걸리고, 이건 이제 대통령 이 선거 기간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북미 국가인 캐나다의 선거 기간은 그 36일에서 길어야 50일 정도에 불과한데, 미국은 뭐 몇 달씩 예비 선거가 뭐 올해 초부터 있었잖아요. 당내 예비 경선부터 시작하면 거의 막 1년 내내 선거 기간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그렇다라는 것이니까 막 돈도 많이 들고 비싸고 선거 기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그래서 짜증난다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2021년 선거 당시의 그 총 비용은요, 6,900만 달러에 그쳤다. 그때 그 캐나다에서 2021년 선거가 있었을 때는요, 1억 달러도 안 들었습니다. 6,900만 달러. 1억 달러 미만으로 하는데 미국은 159억 달러가 이번에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그 캐나다와 비교하면 159배 넘게 거의 200배 들어가는 겁니다. 자, 미국의 유권자 1인당 선거 비용은요, 영국, 독일과 비교해도 무려 40배나 많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덧붙였습니다. 게다가 미국은 그 각 당의 후보 선출 단계부터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당내 경선 이런 예비 선거 이런 제도를 시행하기 때문에 선거를 어찌 보면 몇 번이나 치르는 셈이 되고요. 그래서 기간과 비용 등등이 모두 어마어마하게 이제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거제도가 문제가 있는 건 분명합니다. 영국과 이제 프랑스 등의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요, 법으로 엄격하게 그 선거 비용 상한선을 제한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과는 달리 이제 미국에서는요, 이 문제를 이 표현의 자유와, 미국에서 이제 표현의 자유라면 꼼짝 못 하잖아요. 이 표현의 자유와 연결을 해서 선거도, 선거운동, 선거 유세, 이런 것도, 그리고 선거에 출마해서 누군가를 당선시키고 누군가를 뽑고 하는 그런 것들도 모두 표현의 자유와 연결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표현의 자유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돈을 제한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선거 비용을 제한하는 것을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과 연결시켜서 해석하기 때문에 이건 규제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규제가 상당히 이제 점점 느슨해지는 게 미국의 지금까지 와온 행태인데, 다만 이제 지금 좀 변화의 물결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도요, 그 풀뿌리 유권자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이제 일반 개개인 유권자들 사이에서 이미 이 고비용 구조와 또 무분별하게 범람하는 이 정치 광고 등등에 대한 좀 스트레스, 염증, 짜증 이런 게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마찬가지로 고액 후원자들이 큰 돈을 내면서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커지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우려도 지금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반 풀뿌리 유권자들이요. 그래서 퓨 리서치 센터의 최근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10명 가운데 7명이 선거 비용을 제한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할 때 찬성합니다. 라고 70%가 그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선거 비용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반대한다 라고 말한 사람은 10명 중에 1명에 불과했다라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미국 선거제도도 좀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급박하게 돌아가는 러시아 내의 그 북한군 상황 좀 보겠습니다. 러시아에 파병돼서 훈련 중인 북한군이 러시아 본토 격전지인 쿠르스크에 집결을 하는 등 실전 투입이 임박했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상당수의 북한군은 그 쿠르스크라는 지역에 이미 도착한 것으로도 밝혀졌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사실상 남한과 북한 간의 대리전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그런 최악의 시나리오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요, 북한군 수천 명이 지난 23일 러시아 남서부 쿠르스크에 도착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 군을 몰아내기 위한 작전에 직접 참여할 것으로 지금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쿠르스크라는 곳은요, 우크라이나 군이 지난 8월 초에 러시아 국경을 넘어서 진입해서 쿠르스크라는 지역의 일부 영토를 지금 우크라이나 군이 점령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에서 이걸 이제 우크라이나 군을 쫓아내려고 하는 아주 치열한 전투가 벌어질 예상되는 곳인데, 그래서 이제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 간의 강력한 교전이 예상되는 그곳에 러시아군을 대신해서 북한군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국자들에 따르면 북한군은 아직 전투에 참여하지는 않았고 어떤 역할을 맡을지는 아직은 불분명하다라고 이제 미국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당연히 북한군이 정예부대가 갔기 때문에 전투에 들어갈 것으로 우리는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그러니까 1차 북한군 병력은 약 6,400km에 이르는 긴 여정을 거쳐서 쿠르스크에 지금 도착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오늘 이후로도 매일 수천 명씩 이곳에 모일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북한군 최종적으로 한 12,000명 정도가 집결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북한군 정예부대 12,000명이 집결을 했다. 러시아 군으로서는 엄청나게 이게 큰 도움이 될 건 당연하고요. 우크라이나 군에게는 정말 치명적으로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또 북한군의 사망자, 피해자도 엄청나게 발생할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엄청나게 북한군이 사망하는데 쓰여진 무기가 딱 보니까 한글이 쓰여져 있네. 무슨 K 뭐라고 써 있는데 보니까 한국에서 온 무기네. 이러면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 남한과 북한의 대리전이 됐다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게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자, 북한 병력 이동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우크라이나 한 당국자는요, 지금까지 최대 5,000명의 북한군이 이 지역에 집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상당수 집결을 했죠. 이 쿠르스크에 집결한 북한 병력은 북한의 그 정예부대 일부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이 지금 파병된 북한군과 딱 마주칠 걸 대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상정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서도 지금 SNS에 공개됐거든요. 우크라이나 전황 상황을 공유하고 있는 텔레그램 계정이 있는데 그 텔레그램 계정에 어제 사진 3장이 공개됐습니다. 그 사진을 보니까 한글도 쓰여져 있습니다. 그 사진에는 무기 버려. 그러니까 이제 뭐 군대 갔다 오신 분 다 알죠. 적군을 만났을 때 교전을 할 수도 있지만 이 교전하기 전에 이제 맨 먼저 하는 것이 무기 버려 이제 얘기하죠. 그리고 멈춰 뭐 이런 말도 하게 되는데 그런 식의 그 60개의 문구가 우크라이나 말로 쓰여져 있고 또 그걸 그대로 한글로 무기 버려라고 써져 있고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한글로 써봐야 이제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기 버려라는 것을 우크라이나식 발음으로 표기해서 그들이 이게 뭐 무슨 뜻인지만 알면 발음을 할 수 뭐 읽지 못해도 발음을 할 수 있게 무기 버려 뭐 이렇게 할 수 있게 한 거죠. 러시아군이 아니라 북한군이라면 한국말로 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북한군이 오늘 안에 전투 지역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요, 한국은 이미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판매하고 있는데 그래서 간접적으로 우크라이나에 군사 지원을 하고 있고 또 북한은 러시아를 직접적으로 군대를 파병함으로써 직접적으로 돕고 있다라면서 만약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지금까지 해온 것 그 이상 그러니까 치명적인 살상 무기를 전달한다면 이는 2개의 한국이 대리전을 치르게 되는 그런 양상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피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반드시 그런 상황은 피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한국으로 잠깐 가볼까요? 한국에서는요, 50세 이상 중장년층이 주식을 사기 위해서 빚까지 내서 투자하는 소위 빚투, 빚내서 투자한다 그래서 빚투라 그래요. 그 빚투 금액이 2년 전보다 18% 가까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자,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니까 현재 증권사의 신용거래융자, 이 신용거래융자라는 건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신용거래융자의 잔고를 보니까 17조 8천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 2022년 말과 비교해 봤을 때 1조 3,700억 원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신용거래융자 잔고라는 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 투자자가 주식을 사기 위해서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는데 그 빌린 돈을 아직 다 갚지 못하고 남아있는 잔고 이겁니다. 그러니까 나 주식을 사고는 싶은데 돈은 없어. 그러니까 증권사한테 돈을 빌려서 주식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니까 돈을 갚아야 되는데 뭐 벌었는데도 안 갚는 건지 못 벌고 다 잃어버려서 못 갚는 건지 모르지만 그렇게 돈을 못 갚고 있는 상황이 지금 1조 7천억 원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빚을 내서 투자를 하는 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런 투자 성향은 만 50세 이상 중장년층에게서 지금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죠. 은퇴한 후에 수입이 없어지니까 어떻게든지 수입을 만들고 나도 살아야 되겠고 내 가족도 계속 먹여 살려야 되니까 어떻게든지 수입을 만들려고 은퇴한 이후에 그 중장년층이 빚을 내서까지 주식 투자를 하는
그런 게 많아지고 있다라는, 그래서 이제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게 탕 터져버리면 큰 경제적으로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는데, 빚을 내서 투자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한국에 꼭 전달을 하고 싶습니다. 자, 어찌됐든 대한민국이 이제 초고령 사회로 급격하게 접어들게 되잖아요. 그래서 돌봄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가사 관리사라는 게 지금 있습니다. 한국에. 그러니까 집에 가사를 돌봐주는 뭐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그리고 간단하게 뭐 갓난아이 좀 봐주고 이런 거를 이제 가사 관리사라고 하잖아요. 필리핀에서 외국인 가사 관리사를 150명인가 얼마 전에 데려왔어요.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 그런 가사를 돌봐주는 가사 관리사를 넘어서서 노인분들을 돌봐주는 간병인을 외국에서 데려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외국인 간병 도입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외국인 가사 관리사, 그러니까 가정일 해주는 사람들, 그것에 이제 국내 도입에 적극 나섰던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네, 바로 서울시의 오세훈 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외국인 가사 관리사를 넘어서서 외국인 노인 돌봄 간병인 제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에 열린 한 그 미팅에서 외국인 간병인을 도입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라는 답변을 냈습니다. 고령화로 인해서 앞으로 이 돌봄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부족한 그런 소위 돌봄 대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나는 외국인 돌봄 관리인이 필요하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으로 따지면 케어기버라고 하죠. 케어기버. 노인분들 이렇게 거동하기 힘든 분들 도와주고, 뭐 밥도 좀 차려주고 먹여주고, 또 뭐 옷도 좀 갈아입혀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하는 그런 걸 케어기버라고 하잖아요. 그런 케어기버를 필리핀이나 이런 외국에서 데려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 외국인 간병인 제도의 도입은 지금 대한민국이 급격히 늙어가면서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m에 따라서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오고 있습니다. 자,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요, 앞으로 한 6년쯤 뒤인 2030년이 되면 1,5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때 그 돌봄 인력은, 돌봄 인력은 많게는 한 70만 명가량 부족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얘기입니다만은 이건 미국에서도 결코 남 얘기가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미국도 고령으로 인해서 이 돌봄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은 계속 늘어날 텐데 그들을 돌볼 사람들은 그만큼 늘어나지 못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이 어르신 돌봄을 그런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필리핀 같은 나라에서 사람들을 데려오겠다는 것인데요. 이 말도 안 통하는데 과연 그들이 얼마나 한국 어르신들을 잘 돌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기도 합니다. 여하튼 그렇지만 뭐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다가오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은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요.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대통령상 수상에 빛나는 초특급 아주 투어 모국 관광. 아주 모국 관광의 인기 비결은 전 일정 5성급 호텔의 럭셔리 숙박, 아주만의 27인승 VVIP 버스, 엄선된 맛집들이 선사하는 최고의 식사, 고객들의 표정이 증명하는 아주 단독 모국 관광은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최고 인기 관광입니다. 건강검진도 모국 관광과 함께 하시면 훨씬 더 편리합니다. 모국 관광도 역시 아주 좋은 아주 투어.